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강영구입니다. 2021년도 세션 ECC 조인트 연수 강좌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호흡곤란 환자에서 캐프노그라피와 엔드타이달 CO2를 이용한 평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 대한 COI입니다. 이 발표에 사용되는 기기나 처치 방법에 대한 연관된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호흡은 가장 쉽게 변화하는 활력증으로서 폐에 산소를 전달하는 벤틸레이션과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옥시지네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호흡을 하는데 주관적인 불편감을 느끼는 것을 호흡곤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의 양상들은 굉장히 다양하며 그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의 원인은 너무 많아 감별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할 폐와 심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호흡군 약화에 인한 문제, 빈혈 등의 혈액학적인 문제, 또는 호르몬이나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성 환증이 있는 경우 호흡성 보상을 위해 흡수가 빨라지며 빈호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기질적 이상 없이 스트레스나 불안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호흡곤란 환자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호흡수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인자가 너무 많아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것에 비해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심한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적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메테모빈 혈증이라든지 코비드-19 폐렴 환자 같은 경우들 형색증이 심하지만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코비드-19 폐렴 환자도 ARDS가 진행하더라도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아 상당히 심하게 악화된 이후에 환자가 폐렴인지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기록되는 활력 징후 중 가장 부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이 호흡수며 대부분 간호사들에 의해 분당 20회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호흡수가 정확히 평가되지 않고 그런 기록들 자체가 환자의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자를 평가하기 위한 혈력학적 모니터링 기기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습적 모니터링에서 대부분 요즘에는 비침습적 모니터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으로 심전도, NIBP, SpO2, 호흡수를 모니터링합니다. 근래에는 응급중환자에서 호기말 이산화탄소를 모니터하며 환자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호흡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산소화를 평가하는 펄스 옥시미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보통 SpO2를 가장 흔하게 단독 모니터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SpO2는 환자의 그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얼마나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모니터하는 지표고 호기만 이산화탄소는 산소화가 아닌 환자의 환기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소를 공급받는 환자에서 호흡 부전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기말 이산화탄소는 캐프노그라피의 파형의 제3기 마지막 부분의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캐프노그라피의 파형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익스피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은 제1기의 말이고 2기에서부터 데드스페이스의 가스가 배출되고 3기에서 페퍼와 교환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배출되어 정상적으로 마지막에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4기에서는 흡기가 시작되며 급격히 CO2의 농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웨이브폼의 변화들을 잘 인지해서 병을 감별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호기만한 이산화탄소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과거에는 메인스트림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 방법으로 주 기도에 직접 연결해 샘플 튜브가 없고 폐쇄가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칼리브레이션 기간이 길고 대부분 삽관이 되어 있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메인스트림 기계는 그 인투베이션 되지 않은 환자에도 사용하는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거의 통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사이드 스트림 방법은 샘플 튜브를 통해 호기가스를 채취해 그 검사하는 방법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비물에 의해 샘플 튜브가 막히면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수증기에 의해 CO2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최근 많이 각광받는 마이크로 스트림 방법은 사이드 스트림 방법의 측정 방식을 진화시킨 방법으로 레이저 기반의 MCS 방식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해 좀 더 정확도를 높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엔타이달 CO2 모니터링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 모니터에 모듈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ETCO2 모니터링 장비들은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며 그 이동성이 떨어지는 것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포터블형은 작은 기기로 이동이 간편하며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환기와 산소화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데 용이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격을 싸게 공급하고 있어 많은 중환자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의 핸즈 헬드 타입의 그 ETCO2 모니터링 기계는 삽관 후 삽관의 튜브의 위치 확인이나 심폐소생술 중 모니터링에 적합한 장비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이런 모니터링 기계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기만 이산화탄소의 숫자만을 모니터링하는 기기를 케프노메트리라고 명칭을 하며 ETCO2와 케프노그래피 파형을 함께 제공하는 장비를 통칭해서 케프노그래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심전도를 모니터링 시 심전도 파형을 보여주지 않고 심박수만 제공하는 경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기에 이에 비유해 케프노메트리보다는 케프노그래피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케프노그래피를 모니터링하는 환자는 과거 수술실이나 회복실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후 시술 위한 진정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레스피레토리 디프레션이 올 수 있어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것들이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왔으며 최근에는 환자를 이송하는 모니터링 장비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래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도 호흡 및 혈력학적 모니터를 위한 모니터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경우 우선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의식 저하로 인해 기도가 막혀 있는지, 약물로 인해 레스피토리 드라이브가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로 진행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유발될 수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호흡수나 환기량이 많아 감소하는 경우들이 있고 혈압의 저하라든지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변화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케프노그래피 웨이브 폼이 일정한 모양이 아니라면 센서의 위치가 적절하게 위치되고 있는지 재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파형 이상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형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호기맛 이산화탄소 분압은 35에서 45mm 머큐리로 알려져 있으며 PaCO2보다 약 5mm 머큐리 정도 낮다고 통용되어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환자마다 그 차이가 심한 경우도 많고 특히 중증 환자일수록 차이가 커 일시적으로 숫자를 평가하기보다는 변화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파형의 모양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병원인증기관인 JCI에서는 더 이상 펄스 옥시미터 단독을 이용한 환자 모니터링은 위험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기 중 진정제를 투여받는 환자 중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 펄스 옥시미터는 33%에서만 인지가 가능했다고 하며 이를 조기에 인지하는 모니터링 장치로 캐프노그라피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병동 모니터링 시 지속적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을 이산화탄소 분압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산소 모니터링이 디세츄레이션의 인지와 RR팀의 호출, 그리고 사망률을 줄인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을 모니터링하면 산소 포화도만 모니터링하는 것에 비해서 오지 레이셔가 5.83으로 효과적으로 조기 인지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펄스 옥시미터와 ETCO2 모니터링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이 환자 안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 환자나 의식 저하가 있는 뇌졸중 환자에서 환자의 심전도와 SpO2는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전공의들은 종종 기도를 보지 않는 상태로 CT 검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관 사건을 하더라도 자발호흡을 살려달라는 신경외과 전공의 부탁으로 환기 보조 없이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슈팅 촬영 중 어레스트가 발생했다는 콜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코드 방송을 듣게 되면은 왜 환자를 이런 상태로 CT를 보냈냐라고 전공의에게 물었을 때 전공의들은 보통 검사 전 환자의 모니터링상의 정상이었다. 또는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었다라는 식의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환자들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환자의 호흡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잘 갖추지 않았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2020년 뇌손상 뇌졸중 환자의 모니터링 지침을 살펴보면 PaCO2는 약 34에서 38mm 머큐리로 유지하라고 추천되고 있고 낮은 PaCO2는 뇌혈관 수축을 유발해 나쁜 신경학적 예후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PaCO2를 34에서 38로 맞추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ABGA를 프리퀀트하게 자주 해야 하지만 ABGA를 그렇게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대체하기 위한 모니터링 장비로서 캐프노그라피의 모니터링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뇌손상 환자의 기관사건 적응증에서도 호흡주 부전이 진행하는 높은 PaCO2 레벨과 더불어서 30 미만의 낮은 PaCO2 레벨에서도 삭관을 통해 환기 보조를 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PaCO2가 세르브럴 바저 컨스트릭션을 일으켜 환자 여유를 좋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환자가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다면 조기 삭관을 통해 환자의 그 환기를 보조하는 게 좋은 신경학적인 예후를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은 주로 환기를 평가하는 모니터로서 그 효용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혈력학적 상태를 모니터링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 결과들이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지속적인 혈력학적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위에 세 줄의 파라미터들을 많이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심전도와 SpO2, NIBP, 호흡수. 요즘은 그 격리실에서 많이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바디 템퍼러처 모니터링, 또 아터리얼 블러드 프레셔라든지 CVP를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프리로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펄스 프레셔 베리에이션이라든지 플라시스모그래프 베리에이션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프리로드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인덱스들을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캐프노그라피도 혈중 CO2라든지 HCO3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여러 질환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혈중 PaCO2와 그 머더릿 코릴레이션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보다는 기관삭관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 더 연관성이 높다고 연구되었는데 이는 중증 질환자라든지 혈력학적 이상을 보이는 환자보다 정상에 가까운 환자에서 좀 더 코릴레이션이 잘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메타볼릭 체인지가 발생하는 것들을 엔타이달 CO2를 통해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ETCO2를 통해 엑시드 베이스 밸런스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혈중 PaCO2와 코릴레이션 된다는 연구가 9개, HCO3와의 연관성 연구는 약 8개 정도, 그 외에도 락테이트라든지 pH와 관련성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호기반 이산화탄소를 통해 ABG의 여러 결과치를 비교한 논문들입니다. 혈압이 낮은 환자에서 경험적으로 수액을 투여하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환자에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패시브 레거라이징 테스트라든지 초음파를 통해 환자의 볼륨을 평가하고 처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패시브 레거라이징 테스트에서 ETCO2가 적어도 5% 이상 상승한다면 수액 투여를 통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을 예측한다라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ETCO2 모니터링은 심폐소생술 중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미만이면서 ETCO2 레벨이 효과적이지 않은 가슴 압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심폐소생술 20분 이후에 10 미만으로 모니터링 되는 경우 나쁜 예후와 연관성이 높아 심폐소생술을 중지시키는데 고려해야 되는 지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에 갑작스럽게 그 상승하는 ETCO2는 자발순환으로 회복됐다는 지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되는 캐프노그라피의 이상 파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 2는 정상이지만 페이스 3에서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엔도튜브의 커프가 터졌다라든지 혹은 벌루닝이 충분하지 않아서 리키지가 있는 경우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종종 사이드 스트림 장치에서 그 샘플 튜브가 느슨해지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연접 부위에 가스가 리키지가 발생해서도 이런 커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형의 변화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우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페이스 2가 원만하게 상승하면서 페이스 3의 편평선이 유지되지 않고 페이스 4에서도 원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이상 파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픽 프레셔가 상승되어 있으면 객담 등으로 기도가 부분 폐쇄가 되어 있다라든지 혹은 마른 스프팀 클럿이 엔도튜브를 좁게 해서 이런 형태의 파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파형을 보면 우선적으로 엔도석션을 시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이상파형은 이전 슬라이드와는 유사하지만 페이스4가 스티프하게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것들은 아스마 어택이라든지 COPD의 어그리베이션이 있는 이런 옵스트럭티브 에어웨이 디지즈 때 나타나는 파형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이 상어 지드러미와 유사해서 보통 삭스핀 어피어런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는 환자에서 페이스 3에서 이렇게 노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보통 호기 중 자바흡이 발생해서 인공호흡기 세팅의 변경이나 NM 블로커의 사용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호흡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노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프노그라피의 파형은 페이스 3에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호기 초기에 높고 이렇게 호기 말에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그 커브를 보이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급격히 일어나고 이후 폐포의 기능이 좋지 않아 가스 교환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주로 엠피세마터스 럼이라든지 뉴모소락스에서 이런 파형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파형들은 주로 그 페이스 3에서 갑작스러운 상승을 보이는 파형들입니다. 주로 엔도튜브가 기관지 내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주로 엔도튜브는 오른쪽으로 많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우측에서 삽입된 기관에서 환기되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왼측에서 나오는 그 왼측 렁에서 환기되는 이산화탄소의 가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구간들이 스텝업 되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청진을 하고 엔도튜브의 위치를 재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페이스 3에서 주로 떨림이 있는 파형을 카디오데닉 오실레이션이라고 일컫습니다. 긴 호기 시간에 주로 발생을 하고 마른 체형에 심비대가 있는 환자에서 심박동에 의해 잘 발생할 수 있는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ETCOT 모니터링 하는 데서 최근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격리실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진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엔도튜브를 삽입하거나 삽입되어 있는 환자의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캐프노그라피가 매우 유용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보호구로 인해서 청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이플로우 내잘 캐뉼라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고농도를 투여한 환자에서 ETCOT의 모니터링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 인투베이션이 되지 않은 환자들은 이렇게 내잘 캐뉼라 타입으로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산소를 공급을 했지만 굉장히 낮은 농도의 산소만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옥시마스크와 결합된 마이크로스트림 방식의 센서가 개발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샘플 오리피스의 위치에 따라 파형의 변화가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위처럼 이렇게 파형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있으면 위치를 변경해서 가장 잘 나오는 위치에다 오리피스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하이플로우 내잘 캐뉼라를 적용하는 환자에서 바이트 블럭과 14게이지 캐뉼라를 이용해 샘플 튜브를 만들어 적용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 보다시피 60리터의 고유량의 그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낮은 앰플리튜드의 모니터링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파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플로우 내잘 캐뉼라 환자에서 ETCOT 모니터링 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세 남자 환자가 항우울제 DI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의식 상태가 스티퍼러스에서 캐프노그라피를 적용하여 이 왼편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상에 페이스 4에서 스피드니스가 없어지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끝까지 내려가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그래프들은 왜 발생할까요? 정답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내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흡기 시에는 CO2 레벨이 천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 마스크를 제거하면 오른쪽과 같은 이렇게 스티프한 페이스4를 다시 나타내서 정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호흡곤란의 환자는 여러 복합적인 병태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TCO2 일개의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모니터링 지표와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ETCO2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 저환기 및 호흡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신속한 평가를 해서 처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파형을 분석하듯이 케프로그라피의 파형을 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트렌드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응급중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